증시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새벽에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 또 그냥 다시 좀 반등 좀 하겠지라고 했는데 반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테슬라였는데 마이너스 15% 하락했고 뭐 장 후에 조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뭐 18%까지 많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원래 주식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긴 해요. 이제 그런데 정치 리스크까지 걸리면서 조금 더 많은 좀 문제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레버리지 투자자가 되게 많았는데 특히 그 테슬라 3배 레버리지를 많이 썼어요. 영국에서. 그거 하신 분들은 지금 90% 넘는 손실이 났죠. 최근 그 연말에 사셨던 분들은. 그럼 좀 타격이 컸고 엔비디아도 하루 만에 5% 하락했고요. 애플이 원래 이런 주식이 아니거든요. 하루 만에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도 4% 넘게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 넘게, 아마존도 2% 중반대, 팔란티어 10%, 코인베이스 뭐 이번에 비트코인도 안 좋아서 코인베이스도 17% 하락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식 격언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하락에 사라, 공포에 사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번에 느끼셨지만 이런 공포에 매수 버튼 누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진짜 어렵다. 저도 2006년에 시작했었고 2008년에 리먼을 만났었는데 그 공포장 때 하락에 매수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라고 해서 뭐 지수 1500선에 매수한 사람들 1200 만나고 1200에 누른 사람들 900대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 손실을 봤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1500에 사고 1200에 사고 900에 사면은 뭐 분할 매수한 거 아니냐라 생각하는데 1500에서 1200만 돼도 20% 넘는 손실이고요. 1200에서 900이 되면 20%또 넘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공포에 살아. 특히 초기에 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타이밍을 놓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하락하고 좀 진정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지금 1년 내내 아니죠. 연말부터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로 인해서 올해 증시가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책을 낸 그 책 그대로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은 트럼프가 쓴 책이 아니에요. 뭐 협상의 대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 대필 작가가 쓴 책인 거고, 트럼프는 이제 카지노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과거 오바마한테 출생증명서 이거 조작 의혹을 하다가 의심을 했다가 한번 이제 되게 조롱을 당했어요. 오바마한테 직접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바이든한테 이제 대통령 연임을 실패하면서 그 민주당으로부터 또 많은 조롱을 받았죠. 트럼프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공통적인 단어는 뭐냐면 트럼프는 소시오패스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소시오패스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민주당한테 두 번 조롱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복수가 어떤 것이 될 거냐?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이 했었던 정책에 대해서 반대로 하는 형태, 오바마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 반대로 하는 형태로 많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바이든이 했던 정책들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됐던 것들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죠. 증시 부양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겁니다. 그럼 바이든의 정책을 엎어버린다는 것은 증시에 그만큼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봐야 되고, 트럼프가 미국을 잘 살게 하겠다, 뭐 마가를 주장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 큰 이제 그 세력이라고 볼까요?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을 보면은 내수파가 있고 수출파가 있어요. 글로벌 기업을 가진 곳들, 뭐 예를 들어 빅테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죠. 또 이제 미국에 공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 공장을 둔 다음에 그 물건을 다시 미국으로 역수입을 해와가지고 내수에 팝니다. 반대로 이제 내수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겠죠. 트럼프를 지지했던 건 내수파고, 내수파가 원하는 건 관세. 뭐 좀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관세를 통해서 내수 산업들을 보호해달라. 이 보호무역주의. 이게 트럼프가 내세웠던 공약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GDP라던가 수출, 뭐 무역 이런 데서 많은 리스크가 올 수가 있겠죠. 그동안 경제에서는 더 많이,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이러면서 GDP가 더 늘어나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어요. 무역이 확대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무역이 수축되는 정책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시에서 조금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어쨌든 바이든 정책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주입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들이었었어요. 특히 고금리에서 미국 경제만 좋았는데 그게 바이든의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물가 부작용은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임기 때는 큰 리스크가 없다가 다음 사람 임기 때 그 리스크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자기한테 오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정책적 리스크가 다가오는 거죠. 특히 해리스로 후보가 교체되고 나서 민주당이 약간 적극적으로 대선에 임한 모습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이 가짜로 전쟁에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도주하는 모습.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가 대통령 되라라고 이제 약간 던져주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공화당이 이걸 맡았을 때 온갖 부작용들을 트럼프에 다 던져준 다음에 트럼프 임기 때 이게 터져라. 이게 폭탄을 던져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고금리, 고물가로 이제 힘들어하는 경제, 그래서 그때 경기가 침체되고 증시가 어려워지면서 4년 뒤에 다시 민주당이 좋은 후보로 다 교체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권을 펼쳐야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관세 정책까지 펼치니까 이제 뭐 기업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관세 보복 우려로 인해서 물건을 미리 사와야 되고 실제로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관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될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갑을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필수 소비재들 외에는 미국에서 지금은 매력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이제 주말에 결정적으로 경기 침체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파월이 금요일에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서 증시를 뭐 약간 좀 받쳤는데 입으로 받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실체로 받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초기에 증시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가 빨리 오고 차라리 물가가 빨리 오르고 하면은 바이든 탓으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지금 이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고 제가 한 달 전에는 이제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다른 저기 채널들 출연을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나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절대 싸지 않다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팔고 싶은 상황에서 핑계 하나만 던져주면 팔 것 같다. 그때 그런데 보통 유동성이 많아지고 ETF가 과거와 대비 유입이 늘었기 때문에 파도의 깊이가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악재는 이 정도인데 증시는 이렇게 더 크게 반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겁니다. 뭐 지수가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이런 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 1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정말 큰 조정일 때가 50% 하락을 하고요. 근래 들어서는 50% 하락은 거의 없었고 한 30% 정도 때 하락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리고 하락 같은 특징 중에 하나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서서히 빼버리면은 3% 내렸다가 1% 올리고 3% 내렸다가 1%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빼버리는 게 22년 장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좀 늦게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원합니다. 이거 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 예산이 6.3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연방 부채가 36조 달러예요. 예산 대비 6배가 부채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에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에버리지로 했을 때 1조 달러 나왔습니다. 이자가. 근데 올해는 금리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만약에 10년물 4.7 기준으로 잡았으면 1.7조 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그 중간 원이죠. 1.3조 달러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조 달러 이하로 이자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뭐 소득세 감면 연장이라던가 법인세 인하 같은 정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이 금리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고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임기 초기에 와버려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막 2년차, 3년차 때 만약에 이게 와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트럼프 탓이 돼버립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차라리 풍선 터질 거
인위적으로 좀 빨리 빼가지고 바이든 탓으로 돌려버리고 내 임기 말, 뭐 2, 3년 뒤에는 다 경기제를 회복해서 증시를 다시 고점으로 돌려놨다. 그래서 본인의 업적으로, 치적으로 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선거 때 공화당이 또 유리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 벤스가 나오든지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거를 좀 버프를 받아서 본인이 또 대선에 당선될 수 있으니까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보호해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계산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가 영웅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바이든 탓으로 돌리고 임기 후반 때는 본인이 영웅이 되는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번에 올린 영상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엔화가 문제입니다. 엔화가 문제라는 영상만 제가 그 한 달 동안 5번은 찍은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엔화 문제 없다, 괜찮다, 뭐하다, 뭐 전문가들도 저번에 일본 금리 인상 상반기 안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만 봐도 지금 올해 3번 정도를 하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봐도. 그런데 뭐 한 번밖에 안 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거여서 이게 왜 이런 예상들을 할까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그 물가가 치솟는 것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과거에 0.5에서 지금 1.5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리를 4번 올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엔캐리를 건들게 돼요. 엔캐리가 뭐냐면은 일본은 저금리고 제로금리였잖아요. 미국은 금리가 높아요.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줘요. 환전을 하는 거죠. 그럼 일본에 있는 뭐 지사나 지점들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주고 그러면 저금리로 받은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본 금리가 올라오면 매력이 없잖아요. 이때 다시 일본으로 송금을 해서 상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했는지 추정이 다 각자 달라요. 서로 다르고 한국이 얼마나 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꽤 빌렸을 겁니다. 그런 뉴스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 8월 5일 사태 때문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지금은 그 청산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한 달 동안 계속 청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들이 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열풍 때문에 엔캐리 열풍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면 매력적인데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죠. 금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엔캐리로 들어온 돈이 미국 채권에 투자하기가 좀 애매했었어요.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미국만 경기가 좋았고 AI가 열풍이었었고 완전 혁신이었고 그리고 빅테크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전한 고성장의 미래까지 밝은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S&P 500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제 빅테크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비중이 40%입니다. 그것들이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AI 관련 빅테크들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2년 동안 보여줬었죠. 그럼 거기에 일본 자금 엔캐리가 안 들어갔을까요? 엄청나게 들어갔죠. 코로나 이후로 미국 ETF에 들어간 돈이 5,500조 원이에요. 엔비디아 시총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빠지게 되면 빅테크 2개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빠져나가도 빅테크의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1.5%로 올랐죠. 미국 금리가 4.2%가 됐죠. 금리 차가 좁혀졌죠. 제가 뭐 과거에 계속 얘기하지만 3% 갭을 보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엔캐리가 손실이 납니다. 수학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돈이 AI나 빅테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AI가 흔들리면은 투자 매력이 사라집니다. 상환 압박은 오는데 주가가 더 올라야 버티는데 버틸 필요가 없는 거죠. 팔아서 상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하락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S&P 500의 40%를 차지해요. 나스닥에서는 더 많은 차지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보면은 한 달 동안 엔화가 3.24%가 올랐는데 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자로 손실도 날 수 있지만 환율로도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환 타이밍의 압박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런 상태가 맞물리면서 증시가 이제 무너진 계기가 된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8월 달의 하락과 9월 달의 하락 때보다 그 120 이동평균선을 더 많이 깼습니다. 굉장히 약간 과매도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분위기들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깨고 들어간 상태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이 한 달 동안 11.5%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이 한 달 동안 20% 하락했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64에서 4.16까지 내려왔으니까 0.5% 하락했거든요. 그럼 돈이 채권으로 쏠리겠죠. 지금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옐런이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해놨었던 것들이 이제 트럼프 임기 때는 결국 이거를 장기채로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옐런 뭐 음모론이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됐을 때 우리말로 엿먹으라고 그냥 세팅을 맞춰 놓은 거였어요. 이때 장기채로 바꿔야 되는데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채로 전환할 때마다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되겠죠? 그게 정부의 재정 적자로 다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는 식물 정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소득세 감면이라던가 연장이라던가 법인세 감면 같은 정책을 내세울 수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이 다음 선거 때 이거를 공격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들을 이렇게 생각해놨던 것들이 아닌가.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침체를 만들면은 이거 다시 역공으로 되치기를 해서 다음에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본인은 치적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전략들을 이제 1월 달에 썼던 책들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진짜 저 사람이 이미 2달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투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게 급격한 하락이냐 계속 풍선이 서서히 빠지는 하락이냐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필수 소비재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과매도된 주식들을 V자 반등을 계산하고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을 구분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투자에서 격언이 뭐였냐면 그냥 많이 오르면 피해야 된다. 워렌 버핏처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내리고 저렴해지면은 공포를 질릴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 헐값에 널려있다 생각을 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올랐을 때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니까 더 많이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불타기를 되게 좋아해요. 오늘 사서 또 내일 오르길 바랍니다. 뭐 유튜브 하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 사서 내일 올라야지 직성이 풀려요. 안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화를 냅니다. 근데 그런 투자는 선물 옵션에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 기업의 실적 발표를 3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럼 최소한 3개월 단위 투자는 해야 되겠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려면. 근데 3개월 단위로 실적 개선이 되진 않죠.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선반영한다 그러면 투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 선반영보다 더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바라보는 1년 이후에서 2, 3년 정도를 바라보는 투자를 해야 그게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야 나도 회사에서 뭐 일하는 거 계속 일을 하면서 2, 3년 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올해는 뭐 노동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안 하고 오늘 올라야 돼 내일 올라야 돼 이렇게 되면은 노동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근로소득도 점점 부실해지고 안 되잖아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일이 더 잘 풀리고 회사에서 일 잘 풀리고 투자는 투자대로 일이 잘 풀리고 서로 선순환이 돌면은 노후도 좋아지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단타로 투자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것 같지만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나라는 영웅주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평범한 일반인이다. 평범한 일반인이 가장 높은 확률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근로소득을 최대한 챙겨가면서 투자도 높은 확률로 계속 플러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내가 근로소득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 자산 덕에 좀 부족한 근로소득을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수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첫 투자로 수익 내는 게 7년 걸렸었어요. 그 기업이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되는데 7년 걸렸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뭐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 보지만 충분히 저렴해지면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저렴해지면 올해 주식을 사서
2, 3년 뒤에 트럼프 임기 후반 때는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든 좋게 만들려고 또 온갖 정책들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 3년 뒤에는 또 증시가 올라 있을 거거든요. 뭐 그때쯤에 좀 팔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겠죠. 사이클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사이클이 없는 주식은 그냥 이참에 좀 쌀 때 사서 평생 보유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요, 되게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짧게 가져가면 흐름을 짧게 가져가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주식 투자 난이도가. 그런데 흐름을 길게 가져가면은 주식 투자 난이도가 뚝 떨어집니다. 되게 쉬워져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 어렵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 쉽다라고 하는데,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장기 투자하면은 그만큼 정책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서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보면은 정책 리스크에 좀 덜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본인의 좀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0분 동안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뭐 영상이 급하기도 해서 원테이크로 노편집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좀 말을 더듬은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정말 책 한 권 비용 큰 거 아니거든요. 주식 2만 원 더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책 중에 트럼프가 온다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 뭐 강의 있는데 강의는 항상 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좀 단단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텐베고 주식 강의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